노무현 대통령 10주기 특집 방송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오늘도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님, 이창원 인디 053 대표님. 오늘 왜 503 안 해? 네, 이 숫자가 이런 날에 특히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타이틀 네. 얘기하는데 굉장히 뭔가 좀 경건한 그런 목소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 목소리로 한다고. 오늘 좀 경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김수민답지 않은.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경박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창원 대표께서 웃으시는 바람에 평생 인생이 삶 자체가 가볍기 그지없고 경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참 그 세월이 그 사이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세월이 보통 때 이렇게 있으면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닌데, 예, 그날을 생각해 보면 또 빨리 갔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기념 방송, 10주기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노무현의 동지. 노무현의 친구인 분을 모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또 가깝게 지냈던 여러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구의 대표 노빠. 대표 노빠. 실제로 노사모 때 필명이 노마 아빠. 네. 줄여서 노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슬슬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네요. 20곡에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송평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구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이세요. 이 직함 하나로 많은 것이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민주주의 혁신 전략연구소장, 또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네,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뭐 오늘 뜻깊은 날 이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 10년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은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안 계시는 바람에 조금 초라해진. 이게 인생이 재밌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연결이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예. 그래서 혹시 같이 다니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노사모를 했는데. 노사모는 2000년에 당연히도 원년 멤버셨죠. 그렇죠. 원년 멤버죠. 원년 멤버인데 처음에 대전에서 PC방에서 노사모가 만들어질 때는 제가 못 갔어요. 네네. 그땐 제가 30대 한 후반쯤 됐는데 그때 대구 지역에서 이제 연락하고 했던 친구들이 경북대학교 학생이었을 거예요. 지금 뭐 유학 가고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안 봤는데 그 젊은 친구가 전화 와서 모임에 한번 나오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다.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노사모 회원이시죠. 대구 지역에서 모임 있는데 혹시 나오실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제 노사모라고 하는 팬클럽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막상 나가 보니까 그냥 저는 어린 축에 속하는 그렇게 됐었죠. 그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4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세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좋아했죠. 연락하신 분은 그럼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학생? 대학생? 학생이고 또 이제 남자친구하고 둘이 이제 노사모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이제 심부름도 좀 시키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대구 지역에 노사모 회원들이 안 많았어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그렇겠죠. 적죠. 적어서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응원하러.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이 내셨던 구호가 지역 통합이거든. 지역 통합인데 대구에서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다. 진짜 노무현. 그리고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게 살겠냐.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요즘도 뭐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 호남 쪽에서도 많이 왔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노사모 당시 제가 가입했을 때 다른 분들 아이디가 그때는 아이디라 그랬어요.
그 닉네임이죠. 그죠? 네. 네네. 닉네임이 좀 무시무시했어요. 그 예를 들면 대구 대장이 이제 가스총이었고 가스통은 아니네요. 가스통은 아니야. 네. 그리고 뭐 도끼, 그래서 조폭들도 아니고 망치. 망치. 아까 그 주로 연장들이. 아까 그 전화했던 그 여학생은 면도칼. 이거 조폭의 쌍칼도 이게 아니고 이제 빠루는 없었나요? 왜 톱도 있어야 돼. 톱. 이렇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좀 강해 보여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싹 다 바꿨어요. 싹 다 바꿨는데 근데 그게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겨워 보입니다. 저보고도 막 바꾸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바꾼 케이스. 네. 조금 이제 저는 그 바깥 활동보다는 글 쓰는 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글 쓰고 이랬던 제가 대구 산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대구 사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연락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만나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이제 네.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닉네임 노마 아빠는 실제로 아드님 이름이 노마거나 이런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기 아이 낳기 전에 태명처럼. 태명이 노마. 그냥 모시마가 나면 뭐 노마 이렇게 부르자. 이게 노마라는 이름이 예전에 저 경북대학교 김기현 선생님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노마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게 서민적이고 평민적이고 흔한 이름이다. 노마, 이노마 하는 그 뭐 화성 건축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작은 놈이 뭐 이렇게 막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백성들한테 노마라는 이름은 흔했던 거고 자꾸 전원일기 그 노마 아빠를 자꾸 이계인 씨가 그렇죠. 노마 아빠였죠. 그런 이미지로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안 보신 분들은. 저도 이게 노마 아빠라는 이름은 워낙 들어서 한동안 제가 이송평 이러면 누군지 몰라도 노마 아빠라고 막 그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할 정도였어요. 저도 사실은 그 노사모는 뭐 인터넷으로는 원년에 가입을 했었던 그런 굉장히 제가 고3 때였어요. 그때. 그랬겠다. 그래서 이제 노하우라든가 노사모 이런 사이트 가면 이제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몇 편을 읽었을 겁니다. 노마 아빠님의 글을. 그래서 이제 왜 그릴까라고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원래 이제 이송편 박사님이 연극을 하시다가 추후에 이후에 이제 방송 작가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방송 작가를 하셨던 걸로 이제 처음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을 방송에 투자하지 않으시고 키보드 워리어로. 저도 당시에 그 노사모 가입을 했었는데 노마 아빠라는 이 필명을 보고 그 노마라는 어린이 영양제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영양제를 판매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절묘했던 게 이제 노무현, 노마 이게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집안처럼. 네. 그래가지고 기억하기 대단히 쉬웠던. 근데 방송 작가 일을 그 전에 하셨나요? 방송 작가 일을 했었죠. 그 무렵에는 제가 이제 그 대구 교통방송이 개국하고 난 뒤에 KBS, MBC 일을 하다가 교통방송 개국을 하고 이제 스카우트 저는 그렇게 스카우트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쓰고 있던 게 달구벌 야화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드라마인가요? 아니요, 이제 탤런트 김성원 선생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대구 옛날 이야기하고 이제 흘러간 노래들 하고 대구 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 옛날 대구 막 1920년대, 30년대 막 50년대 이런 거 하면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시거든. 기사님들도 좋아하시고 비공식으로는 아마 그 당시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이어서 2위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청취율이요. 네, 청취율이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듣고 했다.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 뭐. 근데 교통방송이 대구 교통방송이 개국할 당시니까 스카웃이 저는 맞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마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서울의 교통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했듯이 이송평 박사님이 교통방송의 이 개국 효과를 만드신 분이다.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달구벌 야화가 원고량이 만만치 않았어요. 거의 매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녹음을 하는데 일주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건데 일주일치를 하루에 녹음하신다고요? 그죠. 하루에 녹음을 하시게 되니까 하루에 한 13포인트로 해서 하루 분량이 원고 A4지 한 20석 정도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거의 끝나고 이제 한 1년 지나고 난데 계산을 해봤더니
한 태백산맥 한 줄 이상 쓰는 거야. 분량이. 글이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글을 쓰죠. 그 무렵에. 그렇게 바쁠 때. 근데 그 글이 그렇게 잘 써지는 거야. 이건 돈 벌려고 하는 일.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네. 그러니까 글 자체가 좀 갈증이 나듯이 막 좀 쫙쫙 나가는 거. 언제부터 이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된 거예요? 노사모 가입, 그러니까 일찍부터 알죠. 청문회 스타잖아요. 그죠? 청문회 스타. 청문회 스타 이런 이미지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낙선했던 거에 대해서 늘 지켜봐 왔는데 사람이라고 인연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던데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어느 순간 딱 연결이 딱 되는 순간 또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그렇게 만났던 노무현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이더라고요. 첫 만남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직접 대면을 했던 게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번 가서. 네. 2002년 선거 전에. 네. 2000년? 선거 전이죠. 선거 전. 2000년쯤 되겠네요. 노사모 출범할 쯤. 제일 처음에 대면을 한 게 네. 가을에 그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네. 아침에. 그러면 2000년이겠죠. 2000년쯤 네. 되겠네요. 네. 자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받으라고. 네. 그래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 보면 누가 되게 전화 좀 해주라 그랬던가 보다. 그런 전화를 되게 하기 싫어하신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막 감사 인사 같은 거? 감사 인사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시는. 이렇게 싹싹하게 챙기시는 스타일이 아니죠. 예, 그렇죠. 네. 처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노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웬일로? 아니 뭐 이제 둘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요죠. 아버지랑 통화하는 거 같아. 대구 사시죠? 예, 대구 삽니다. 그러고 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만나서 이제 나중에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도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샤이하신 네, 맞아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굳이 해야 되냐. 네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자꾸 당신이 위해서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전화하신 거고 저도 그렇게 좀 싹싹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 전화 받을 때.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화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잖아. 이게 뭐야. 나 좋아하는 애 맞아.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좋아해서 반색하면서 받아도 당황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런 에너지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의 네. 열성 이런 거 갖고 먹고 사시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재미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되게 유쾌하시고 또 막 지를 때는 또 용감하게 싸우시고 네. 또 그러면서 또 합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얼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보면은 우리가 했던 말로 노사모 회원들은 각각의 노무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사모 회원들 자기가 생각하는 노무현의 이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좋은 거고. 네. 근데 저마다 다르고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좋은 사람. 네. 우리가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정치인들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낯선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생각이 있겠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그러니까 잘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남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볼 때 특히 정적인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볼 때 무슨 속마음이 있겠지. 네. 이런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속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정수를 계속 두는데 이게 꼼수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수와 정수로 딱딱 둘 리가 없는데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 뭔가 이걸 노림이 있고 이걸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톡톡 더 나가는 게 그냥 정수만 더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수를 더 나가는 정치인들이 잘 없는 한국적인 현상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당시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이 그전에는 새누리당 아니었죠. 그전 한나라당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시게 만들 정도로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뜯었던 이유가 그랬던 것 같고 반면에 좀 우리 쪽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네. 뭐 반성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뭐 굳이 지금 와서 막 누구누구 나빴다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좀 무시한 게 많죠. 우리 대통령 자신들이 대통령
당의 지도자인데 좀 너무 무시했던 그런 경향들이 많았다. 또 이해도 돼요. 지나고 난 뒤 생각하면. 앞에 대통령들이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런 아주 그냥 막 유신시대 때부터 싸웠던 거물들 정말 거인들인데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어려 보이죠. 갑자기. 그렇죠. 어려 보이는데다 행동도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하고 이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렇죠. 김대중과 노무현 차이도 엄청 커 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을 이제 계속 뽑게 되는데 5년마다 어떻게 대통령 뽑죠? 옛날 생각 같아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5년 동안 일할 사람 뽑고 뭐 일 끝나면 또 딴 사람으로 바꾸고 5년 동안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세상이 막 확 바뀌고 이러질 않잖아요. 네. 그런 시대로 가는 길들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이제 늘 하는 말로 87년 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오히려 상징하는 인물이다. 상징하는 인물이다. 네. 이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노무현은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의 어떤 몫은 있을 텐데 노무현의 가장 핵심은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시민. 노무현은 시민이다. 그 앞에 대통령들 뭐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하고 합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시민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쉽지가 않죠.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맞서 싸우고 했던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고 그러니까 정계의 어떤 아주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87년에 똑같은 시민이었잖아요. 똑같은 시민이었는데 이 양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면은 국회의원을 할 때도 자기가 시민이라는 생각, 대통령을 할 때조차도 자기가 시민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대통령 해본 시민. 본인 스스로 자리매김을 그렇게 하니까 그 뭐 의경들이 저녁한다고 인사도 같이 구복 절하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절하고 할 수 있는 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게 똑같은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그 뭐라죠. 계급이라는 말은 아니고 시민이라고 하는 그 본성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본인이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분노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스스로 지위를 못 가진 사람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국민들을 갖다 모두가 다 시민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꿈꿨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세상이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방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렇죠. 많았었고 그리고 이 대선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의 경우에는 판사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장님. 박근혜 대통령 공주님이었고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저는 진짜 몇 분 동안 압축적인 그 노무현 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이송평 박사께서는 또 노무현 1호 박사 최초시죠. 노무현을 가지고 박사를 받은 최초의 박사. 2010년도 박사 학위 논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저 박사를 늦게 받은 거죠. 그죠? 늦게 받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정치학을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면 2002년에 시작했어요. 대학원. 노사모 이후에 시작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다가 공부는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뭐 공부할까? 막 심리학도 공부하고 싶고 막 예술도 공부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노사모에서 이제 그 허명을 좀 얻었죠. 이제 논객이랑 허명을 얻다 보니까 이게 정치 이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을 진학을 했죠. 방송 작가일이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일반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2002년에 이제 석사과정 시작을 했고. 그때도 그런 방송 작가일은 계속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다른 일로 버셨나 해서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그러고 나는데 저는 노사모를 이제 그만뒀죠. 뭐 일부러 막 탈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난 내일 할 일이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석사 박사과정 다 마치고 그러고 있다 2006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식사 한번 쏘시겠다고
아 그때는 대통령 재직 시절에.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이제 그 기자회견했던 상춘제. 거기서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기억하시는 노사모 초기 멤버들 이 사람들 한 2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이제 밥을 한번 내셨어요. 야 초기 멤버 2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우리 불러서 하셨던 말 중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제 이걸 묻더라고요. 네네. 이게 하시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06년 내가 당신네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나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부분들을 정말로 충실하게 지켰던 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뒤에 뭐 개헌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겼고 대연정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시끄러웠고 이랬잖아요.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후보실에 다 했던 얘기예요. 대통령 되면 이런 거 하겠다.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혹은 에이 한 달에 하겠냐 이러고 말았던 이야기들을 계속 해내니까 마치 이게 새로운 일인 것처럼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노림이 있는 것처럼 자꾸 받아들이면서 이제 더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대연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동서로 나뉘는 이 선거 이 제도 자체를 갖다가 고쳐낸다고 한다면은 국무총리 자리라도 제1당에게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 한다면은 그래서 국민의 뜻을 물어서 만약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국무총리도 시켜줄 수 있다. 나라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누가 집권을 하든지 하는 일 한 70% 이상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한 80%까지도 봐도 될까요? 다 똑같아요. 누군가 정의하기를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가 미세하게 조정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뭘 더 하고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타협의 여지들은 많은데 타협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틀어대는 습성도 있고. 지금 이게 한국 87년 이후에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가 잘해서 대통령이 된 적이 없고 그렇죠.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거나 비판받게 만들거나 더 이상 그 지지를 못 받게 만들어서 집권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저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해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관성이 남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만 흔들면은 자기네들이 그 집권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정치 일정들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서 더 잘 보여서 권력을 찾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쁜 거 나쁘게 만드는 쪽에만 집중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또 사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그렇게 패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제 이런 공격들을 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발했던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기대했던 그런 정치의 모습은 아니죠. 그날 2006년 그날은 좀 오래 보셨습니까? 모처럼 만나셨는데 그날. 2006년에는 그러니까 2006년에 그렇게 이제 그 식사하고 나와서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좀 같이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와서 일 좀 해라. 어떤 일을요? 그러니까 와서 일 좀 해라. 대통령 힘드신데 와서 좀 일도 하지 뭐 대구에만 있냐.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제가 서울을 갔죠. 무슨 일을 하시게 됩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 오라고 해서 이력서를 냈어요. 냈는데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이력서 내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이제 가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에도 가게 될 것 같다 하고. 일단 그렇게 막 사표를 내셨어요? 사표를 할 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가기 전까지라도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그 국정홍보처 차장이라는 양반이 그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티오가 잘 없는 모양인데 국정홍보처 와서 좀 일 좀 하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뭐 말은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차장이래요. 차장 그러니까 부장 밑에 차장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그 양반이 목소리가 또 약해. 그분이 누구셨어요? 안영배 차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처장 밑에 차장이니까 그 차관급 2인자죠. 가까운 이제 그런 거죠. 조금 좀 결례를 좀 하긴 했는데, 뭐 그게 결례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탈권위 시대.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서울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청와대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처장은 누구였어요? 그때 김창원 차장. 네네. 김창원 차장.
그분 얘기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무렵에는 이제 저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라는 곳에서 홍보팀장으로 제가 했어요. 네. 퇴임하시고 나서요? 퇴임하시기 전이죠. 전이죠. 그게 포럼이 퇴임하시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후반 때 생겼어요. 네, 그죠? 그때 이제 청와대 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때도 말 많았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셀프 평가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그때 그 봄이니까 네. 봄에 나도 이제 참평 포럼 창립하는 데 와서 또 봉투 하나 주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집행위원장 하는 사람이 안모 씨인데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안모 씨인데 전화가 와서 같이 일 좀 하자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청와대 다시 이력서를 넣었어요. 자리가 나왔으니까 네. 이력서 다시 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정홍보처에다가 가게 됐다. 이번에 진짜 이력서 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안영배 선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가서 일해야지. 뭐. 그러고 있는데 안모 씨가 전화가 와서 그냥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참평 포럼에. 네. 시민단체잖아. 갑자기 이게. 청와대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민단체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경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쨌든 다 청와대 갔다 온 사람들인데 뭐 갔다 왔다 치고 같이 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취업 사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잔다 이랬더니 이제 우리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청와대 한 달만 갔다 오면 안 되나? 한 달이라도. 경력이니까. 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근데 그 말도 맞았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내 가서 이제 뭐 청와대 안 가도 상관없다. 네. 대통령 돕는 일인 것 같으면은 뭐 어디든 상관없다. 하는 바람에 이제 제 평판은 올라가죠. 저 사람은 이제 평판은 사심이 없다. 그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퇴임 이후에 같이 그 봉화마 아래 살게 됐던 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이제 그러한 평판들이. 그리고 또 이제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좀 높았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편하게 이제 어울리게 된 거죠. 뭐 직책은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청와대도 안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더 리버럴하게. 예전에 그러니까 그 계급대로 막 존경을 하고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누구나 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지냈던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장황한데?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핵심.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난 뒤에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그때 노하우라 그랬는데 원래 노하우가 이광재 지사 작품이에요. 노하우라는 게 네. 노무현과 하나 되는 우리들 이제 영어로 노하우 해놓고 이제 그렇게 네. 쓰잖아요. 그때 그 홈페이지 이름에 대해서도 좀 설들이 분분했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은 이 노하우라는 이름이 노무현 연상하고 좀 작용하는 게 떨어진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이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노하우라고 하는 도메인을 어디서 구했겠지. 구했는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해서 노무현과 하나 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갔는데 이게 대통령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퇴임하시고 난 뒤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꾸잖아요. 네. 도메인은 노하우지만 네네. 사람 사는 세상으로 이제 바꿔. 대통령이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게 좋은 거야. 네. 뭐 노무현과 하나 되는 우리들이 뭐야. 이런 생각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걸 만들고 그러고 이제 제가 민주주의 2.0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 노공이산.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아이디가 노공이산이었죠. 지금은 누구라고 이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재미난 일이 베타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네. 근데 이제 막 하는데 그때 같이 막 활발하게 하셨던 분 저보다 연배가 위인데 이분이 오늘 새로 사람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람 참 건방지더라 이러는 거예요. 건방지. 뭐 아는 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글 썼다고 그러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 노공이산인가? 이제 네. 대통령 원래 우공이산을 하고 싶었는데 누가 딴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노공이산으로 이제 바꿨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은 암만 이게 시민이고 서민이라도 어쨌든 이 자기가 기획했던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이건 뭐 좀 아는 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 들어온 양반이 이거 뭐 이렇게 아는 체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민주주의 전공 그 같이 운영 처음 준비할 때 했던 분들하고 봉화마을에서 대통령하고 노래방을 한 거였어요.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거기가 보고집이었던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노래 한번 할게 이러더니 막 민중가요를 막 부르시는 거야. 근데 노래방 기계에 있나? 아니 노래방 아니고 반주 없이 그냥 방에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술을 잘 안 드시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술 잘 안 드시거든. 근데 술이 한 잔 이렇게 맥주도 한 잔씩 돌고 가니까 조금 이제 건하게. 저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다룬 어떤 영화에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술이 세지 않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서도 기사가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조기숙 교수의 의견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많이 안 드셨던 거다. 조 교수님이 그런 발언을 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조 교수님도 술을 별로 안 드시니까 잘 모르시는 게 있고 이를테면 이런 거지. 대통령님한테 그 술을 드렸더니 아이 벌써 다 마셨지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마셨죠. 같이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사가 있었네요. 아니 대통령님께서 드시기보다는 이제 보통 손님들 오고 저녁에 사람들 또 모이는 회식 자리가 있으면은 여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술을 한 병씩 주셔요. 한 잔 하라고. 그 술 우리가 마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술을 거의 잘 안 드시죠. 저는 짐작하기로는 사실은 잘 마실 수 있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좀 절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도 공직을 경험해봤지만 술을 못 한다고 소문이 나는 게 더 편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가 동네가 두 군데였거든요. 행정동이 거꾸로 돼가지고 한 군데서는 엄청 센 걸로 소문이 났고 한쪽에서는 약한 걸로 소문이 났는데 약한 걸로 소문이 난 동네에서 제가 덜 시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난 사실 잘 마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지 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술 자체를 이렇게 안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 또 뭐가 있냐면 흥이 있어요. 흥이 예전에 막 꼽사춤 같은 이런 것도 막 추고 그런 흥들도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흥이 확 날 때는 이제 막 짠 나가는데 그날이 그랬던가 봐. 막 민중가요를 막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막 노래를 그게 어머니죠 제목이. 그게 이제 거기 사람 사는 세상이 나오죠. 이제 그 몇 곡을 부르더니 나도 노래방 같은 데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 평소에 노래방도 자주 가시는 편은 아니고. 그렇죠. 노래도 많이 아시는 편은 아니고. 노래는 굉장히 많이 아셔요. 아 그래요. 노래방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부지 막 끝나지 않는. 마이크를 안 놓으시는 거.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음악 만드는 회사 취직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주로 이제 울산이나 이런데 사법 시험 준비하면서도 그 막노동판에 이렇게 다니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왜 그 간지나는 사진들 청년 시절에 담배 물고 찍은 사진들 보면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시골 청년에다가 뭐 막노동판 다니면서 예전에 그래도 나오지만은 그러다가 울산 가서 대못에 발이 한번 찔린 적이 있다 그러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숙박비 못 내고 이제 몰래 도망갔던 그 얘기도 책에다 보통 본인이 그런 걸 쓰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제 그 책을 쓸 때가 92년 책인데 그때 단계 이미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좀 도와줘.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아마 책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변호사는 그렇게 먹고 삽니까? 라는 게 첫 장이에요. 그렇죠. 첫 장에서 본인이 처음에 수임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사무장이 이제 그랬다잖아요. 빨리 성금을 받아놔야지 안 떼인다. 혹시 취하고 나면은 돈도 못 받는다.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성금을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원래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삽니까 하고 갔던 게 가슴에 걸리더라. 그거를 보통 정치인이 자기 책 제일 앞에다 그런 얘기를 잘 안 쓰잖아요. 그때는 더더욱이나 파격적인.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그걸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글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셀 수 있는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거의 많이 나오죠. 뭐 이
부인과의 관계 예. 더 나오고. 저 같은 경우도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제 잘못을 먼저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한테 배운 거야. 그게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쓰셨던 글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불임 사건으로 이제 그 사회 네. 생활에 이제 눈을 뜨시는 건데 영화 변호인 보면은 이제 갑자기 막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실화랑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 유신 시대 때부터 박정희 독재 정권의 비판적이었어요. 네. 양서조합이라고 하는데 원래 가입을 해서 책 돌려보는 이제 그런 조합에도 회원으로 가입도 하고 했었던 것인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 아유 내가 나선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학생들 그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막 충격이 그냥 그분 표현 그대로라면 그냥 착하게 나 혼자 착하게만 살아서 되는 일은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때 또 그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학생들 감옥 갔다가 딱 나오니까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 자 오늘 나이트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80년대 나이트 처음 가봤다라고 하는 불임 나이트인가요? 있었잖아요. 근데 이랬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고 뭔가 바뀌어 나가는데 본인 표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털어서 먼지 나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털어서 먼지 나면은 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네. 상황이 돼버렸다.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을 살도록 본인 스스로 이제 다 잡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그거 남들도 하는 거야. 문제 없어 별로. 문제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한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결벽증들이 이제 정치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너무나 비도덕적인 환경 속에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사는 거는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싫어했어요. 정작.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막 예전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 때를 묻었어. 이런 식의 네. 정치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흠이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구속될 뻔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아야지 이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2009년으로 돌아가면 대통령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옥 구속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방심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 그런 그때 게 이제 뵈신 적 있습니까? 같이 사시고 계셨. 그때 같이 사셨다고. 봉화마을에 제가 같이 대통령 모시고 있었으니까. 사시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2.0 어쩌다가 대구 사람이. 아까 그렇게 해서 서울 갔었잖아요. 네. 서울 가서 있다가 참평 포럼 하다가 민주주의 2.0 개발하는 작업에 이제 가담을 해서 당시는 서울에 예전에 방 하나 두고 있는 상태에서 봉화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대통령이 너무 아빠는 집이 대구 아닙니까? 이래서 예, 대구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혹시 애인 있습니까? 서울에. 네,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만 내하고 살자. 대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내려와라. 일주일에 한 사나흘 여기 있고 사흘은 대구 집에 가고 그러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구와 서울보다는 김해와 대구 훨씬 그래도 거리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거짓말이야. 집에 갈 시간이 없어. 집에서는 또 안 좋아하죠. 집에서는 안 좋아하죠. 그렇죠. 이게 아니 서울 가서 청와대 간다 그랬던 사람이 서울 가서 청와대를 안 가고 참평 포럼 한다더니 이제 김해 간다라니까. 대구에 오는 줄 알고 손은 들고 있는데 슝 지나가가지고 나 김해로 간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또 와이프를 설득을 했죠. 야, 그거가 이제 본사다. 본사 이전. 아무튼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예 하고 이제 했죠. 그 시점이 처음 같이 살게 된 시점이 2008년 가을쯤 되죠. 가을쯤 되고 이제 그때 민주주의 전국 오픈했던 게 9월이거든요. 그 무렵에 여기 와고 있으면서 이제 당신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작업하면 좀 편하겠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옆에 빌라에 방을 주셔가지고
빌라에 살게 됐는데 혹시 뭐 다른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나요? 동료들? 그때 양정철, 윤태영 뭐 이렇게 네네. 김정호, 김경수 이 두 사람은 아예 상주에서 살았었고. 네네. 그 뭐 어느 정도 뭐 건물을 같이 쓰는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문까지 같이 들어가는? 아니 방이 네. 그 봉화마을 가면은 앞에 빌라동이 있어요. 네. 네. 대통령 지내실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도 대통령님 고향에 가서 내려가서 같이 살랍니다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네. 막상 내려가시니까 이제 안 오는 거지. 그 집이 그 강금원 회장이 이제 지은 집. 네. 강금원.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펜션 콘도처럼 대여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건물이. 그래서 나는 그냥 방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월세 냈어요? 근데 그 전세금 받더라고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금을 받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고 이제 형님 문제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깥 활동 안 하시고 책 작업을 좀 하자. 책 작업을 하게 됐던 거기도 예의가 좀 있어요. 뭐 대통령께서 책 작업을 하시고 싶었겠지만은 퇴임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노사모 지역 대표들하고 같이 산행을 하시는데 네. 산행 갔다 내려오셨을 때 제가 이제 대통령 그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네. 옆자리에 앉아서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옛날부터 좀 알던 사람들 좀 주변에 좀 배치를 하는. 그래서 어쨌든 옆에 앉게 돼서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통령 내려오실 때 노란 풍선 걸린 거 보셨죠? 그 노란 풍선 달던 사람들이 나이가 평균 50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까지 노란 풍선 묶어야 되나 이제 막 이러던 네. 시기다. 그래서 좀 대학생들 좀 꼬셔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민주주의 정국 만들기 전이니까 민주주의 정국도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이제 책도 하나 쓰고 교재가 있어야지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라도 할 거 아니냐. 그랬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바깥 활동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기회에 책을 쓰자 하셔서 이제 책 쓰는 작업을 하셨었죠. 구술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그 오전에 9시부터 뭐 어떨 때는 점심 식사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은 6학점을 내가 쭉 들은 거지. 네. 대통령 책에 담고 싶어 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구술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책 작업 정리하는 이 작업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표현을 빌자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 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박사기를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네. 실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빨리 학위를 주는 경우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못 들었던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돌아가시기 전에 구상하셨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잘 모르시지. 그 상황은 어쨌든. 그렇죠. 그 이야기들을 네. 그때 이제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윤태영, 양정철 이제 우리 이제 이 그룹들이었는데 김경수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대통령 쓰시려고 하셨던 구상들이나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네. 많이 알고 있지만은 막상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보다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님 추모하는 거 그리고 또 대통령님의 누군가에게 어쨌든 그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앞서다 보니까 이분이 정작 이분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 우리가. 네. 정말로 노무현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그냥 사람 사는 세상 뭐 노동자 해방 세상을 꿈꿨는가.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그냥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몰라 오래돼서 이제 제가 한 번씩은 이게 내 생각인지 대통령이 들었을 때인지 헷갈리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별로 없다. 네. 뭐 어떤 나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좀 나았지만은 세상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들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럼 한국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제일 잘하는 나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네. 그 싸이가 뭐 터지기도 전인데 그죠. 방탄소년단 나오기도 전인데 사실 맞거든요.
민주주의 수준 자체를 갖다 전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거는 뭐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이 좀 맞는 그러면서도 조금 그 민족성에도 좀 맞는 네.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 좀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없나? 지금 방금 제가 헷갈리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건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네. 가장 민주 잘한 나라도 만들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신 건 분명하고 저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네. 들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해요. 네네. 제가 자꾸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이게 내 생각인지 대통령이 직접 하셨던 얘기인지 네.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이런 유산들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네. 이 아이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중심이 돼서 정말 한국을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살아계셨으면 지금 계속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랬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나아졌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막상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는 본인 표현을 빌자면은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래도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신뢰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붕괴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아, 이게 상처가 내가 너무 크게 났다.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일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네.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통령님 저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오니까 난 지금 수렁에 빠졌다. 나 따라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믿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공과 좌절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맥락들을 제가 보거든요. 아, 이분이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단순히 무슨 지지자들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 스스로 느꼈던 바가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걸림돌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으셨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이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하고자 했던 그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교재를 만드는 거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리더십도 가르치고 팔로십도 가르치는데 네. 저는 팔로십에 관심이 많아요. 네. 팔로십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대략. 리더의 역할이 있으면 팔로우도 팔로우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리더에게 가장 필요로 게 뭐죠? 팔로우거든. 팔로우가 없으면 리더가 아닌 거지. 네, 갑자기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이 없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팔로우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리더죠. 네. 리더 없는 팔로우라는 게 웃기는 사람들이지. 뭐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데 노면식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리더와 팔로우는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역할을 리더 역할을 하고 팔로우 역할을 하는 거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 리더고 여기서 팔로워라도 다른 장소에 가면은 이게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내가 팔로우니까 나는 조금 그 뭐랄까 리더를 질시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 리더로 해서 우리가 뭔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해서 나가는 거고 또 다른 일들에는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리더가 되기보다는 팔로워로 사는 게 굉장히 편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더는 리더가 해야 될 무슨 덕목이나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팔로우는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시하거나 군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팔로우한테 중요한 게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리더도 팔로우십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서로 잘 알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팔로우일 뿐이지 내가 뭐 영원히 나는 팔로우라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실감은 그 리더십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기엔 너무 뭐 턱도 없이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은데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나라에 좀 뭔가 앞장서서 이끌고 신뢰받으면서 뭔가를 사회를 네.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취약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그냥 막 하는 말로 꼰대가 돼버리거나 네. 아니면 그냥 아이들 눈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신뢰받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앞장서고 내가 희생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를 그냥 뭐 예전에 그런 어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상실감이 영원히 한 10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네. 찾죠. 찾아보고 있고 그런데 아쉽네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겪고 나서 그 인물을 깊이 느꼈던 사람들은 눈이 높아져 있어. 저는 솔직히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저 사람 노무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어본 정치인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에이 그럴 만한 소리를 들은 사람 없다. 어쩌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우울한 건 노무현이 특별한 인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그를 능가하거나 그에 필적할 수 있는 사람 못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왔던 시기도 격동기잖아요. 이게 87년 이후 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 넘치게 그냥 치고 나가는 나라거든. 네. 뭐 대통령을 탄핵할 뻔했다가 탄핵했다가 막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네, 에너지가. 네,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많이 달라요. 이런 에너지가 긍정적으로만 작동이 되면 참 좋은 나라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진짜 87년과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로 좋아져 있단 말이죠.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대를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냥 그것만 이해를 했었어도 쉽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 아이들을 내가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만 있었으면 저렇게 감옥 갈 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기만 했다면. 네. 그건 근데 당연한 건데. 기본이죠. 정치 지도자로서는 당연한 건데 네. 그런 게 빠져 있단 말이죠. 이미 21세기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살아왔던 시대가 격동기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드라마틱한 게 생겨나지만은 이제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러한 과거의 어떤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네. 그렇죠. 대통령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더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아주 그냥 기초의원부터 해서 착실하게 정치인으로서의 수업을 받고 성장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역할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5년, 임기 5년 대통령은 그냥 5년 동안 열심히 나라 대통령 노릇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막 여기에 인생을 걸잖아요. 인생을 걸고 이 5년짜리 인생을 거는 게 얼마나 그게 웃기는 그렇죠. 일이야 사실은. 네. 5년짜리에 어떻게 인생을 걸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다들 그 엄청난 굴레에 갇혔었어요. 그 5년이라는 세월을 대통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이는 자원이라든지 그렇죠. 이 피와 땀도 엄청난 것이고 그리고 항상 또 대통령 되고 초반에는 좋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대통령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후반이 되면 힘 다 빠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욕먹는 게 스포츠, 국민 레포츠가 되는 그런 패턴들을 하나씩 계속 밟아왔는데 왕조가 바뀔 때 보면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전인들이 싹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멘탈리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지. 보람 없이 용을 많이 써왔는데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체스 장기판으로 치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장기판에 장기를 두는 선수가 바뀌는 거죠. 이전 장기판은 그냥 받아서 바뀌는 거지. 같은 판인 거. 그렇죠. 네. 게임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제 시대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되자마자 조선일보가 김대중 주필을 미국으로 보내잖아. 그러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중앙일보는 문창극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거지. 이 사람들을 두는 거는. 그게 근데 그 뒤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네.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통령도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로서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도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아직까지 왕정 국가다 보니까 그 면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면을 그 닮아가기도 하는 부분이 아직도 좀 정치인들한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북한을 이제 경쟁의 대상 혹은 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국가라고 하는 건. 국가라고 하는 건 여전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있는데 우리 국가를 저런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망치고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연세에 많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 부추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언론인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뭐 각계에 있는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극단적인 대결을 부추기고. 앞서서 좀 못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노사모부터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노무현 한다. 소위 그때 이야기로 노무현 한다라고. 노무현 한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을 한다. 뭐 이런 저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슬아슬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그 딱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는 사실 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분위기,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의 소위 말하는 노무현 지지자 대통령 되기 전에 되기 전 되고 나서 어떤 그 분위기를. 근데 대선 때는 에피소드. 그래도 옛날에 대구 경북 사람인데 김대중 지지하는 사람보다 나았을 그렇죠. 거예요. 저도 저희 친척 보면은 촌에 사는데 촌에 한 명씩 있어. 한 명씩은 네. 그 사람들 엄청 반구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마 저희 집안 사람일 텐데 김성재 청와대 수석했었고 문화장관을 했었죠. 그분이 포항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DJ주의자예요. 저기 지금 거기보단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구에서 노사모하는 거는. 김대중 도서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노무현 대통령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노사모 처음 하던 시기에 대구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안 싫어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 YS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이제 이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책에다가는 썼는데 1990년 3당 합당 하던 해죠. 그 해가 아마 중앙일보가 몇십 주년 기념이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 선호도 조사를 내요. 정치인 선호도 조사를 할 때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3등을 해요. 전체 정치인 중에서. 제가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약 16%인가 그래서 노무현 의원이지. 1등. 초선 의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 초선 의원이. 88 청문회에 이제 그때 전부 그랬거든.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상당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갑자기 대통령 된 거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88년도 그때 청문회 할 때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어우 저 사람 초선 의원인데 굉장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낙선을 할 때도 왜 자꾸 여기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부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수치로 노무현 의원이 16%가 이렇게 1등, 호남 기반으로 했던 김대중 총재가 10% 정도로 2등, 그리고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8%인가 이렇게 해서 3등. 그럼 YS가 아니 3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못했어요. 3% 정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3당 합당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YS는 굉장히 인기가 안 좋았던 상황. 아 그게 3당 합당하고 직후 그 해죠. 그 해 가을이니까. 그러니까 YS는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은 그때부터 계속 낙선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른 정치라고 하는 국민들 생각했던 이런 것과 표를 찍는 선은 다른 거야. 그 시기에는. 그거는 그 일반 국민들을 뭐 무조건 욕을 할 것도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랬던 측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게 원래 큰 정치인을 배출하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 당선되는 사람들은 다선 의원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의 빚이 없죠. 사실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만들 때 이 대통령이 좀 마음의 빚이 있어야 이 빚 갚는 어떤 그런 정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영화에 비유한다면 80년대 후반에 이미 막강한 예고편이 나왔어요. 그렇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도 되고 남는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럼 조경태가 대통령이 돼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거고 어쨌든 그러한 뭐 지역구 분위기나 또 그 양반은 또 그 양반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무슨 인기를 끄는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과 큰 정치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 할 수 있는 거 없는가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것 속에다가 이제 거듭 낙선하는 이 과정 자체에서의 신뢰가 계속 쌓여 있었던 거죠. 국민들 모두가 조금은 좀 짠하고 조금 빚진 마음도 좀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노무현 같은 사람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라는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구축돼 있다가 이제 1997년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안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그만뒀을지도 모르죠.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었고. 계속 낙선하고 96년 종로에 출마도 하셨죠. 네. 네, 그것도 낙선하면서 뭐 고깃집 차려서 하루동선. 네. 종로에서 출마할 때는 거의 사실은 뭐라 그럴까 돌 던지는 수순처럼 보는 게 맞았을 거예요. 네. 더 이상 이게 여기가 끝이다. 이거 정치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그랬다가 우리가 참 얼마나 드라마틱한 게 97년 선거냐라면은 제가 97년 3월에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요. 배낭여행을. 3월 달에 갔다가 우리 방송 외 텀이 봄 가을 개편이니까 3월 달에 이제 봄 개편할 때쯤 돼서 배낭 메고 나갔다가 가을에 9월 달쯤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콕에서 3월 달에 방콕에 나가서 방콕으로 해서 나가서 9월 달에 방콕에서 한국 신문을 딱 펼쳐보는데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 김대중 1등이래. 이런 거에서. 이거는 무슨 해외 나갈 만하죠, 그죠? 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거기서 막 이창 씨 아들 무슨 이런 얘기들 막 들리는데 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거 하나 있었지. IMF 외환위기 있었지. 근근히 겠잖아. DJP. 이인재 독자 출마. 그래갖고 근근히 겠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늘이 버리지 않는 거지. 그때 30만 표 차였나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뭐였냐면 30만 표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30만 표 DJP도 있고 이인재가 이제 이해창 후보 표 갉아먹은 것도 있고 30만 표 어디서 왔느냐. 자칫하면 이인재나 이해창한테도 뺏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인재, 이해창도 개혁색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 누구냐. 김대중 총재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김원기, 노무현 등등이 갖고 온 표다. 그 표는.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후보 찬조 연설을 나갑니다. 그렇죠. 시청률 굉장히 높았고 저쪽 이해창 쪽에서는 이철 씨가 나왔어요. 이철 씨를 내보낸 이유가 있어. 노무현이랑 붙게 만드는 거. 둘이 색깔이 그때 비슷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드라마의 막판에 나오는 다음 편 주인공 겸 막판에 나오는 단역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97년 정권 교체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바꿔놓죠.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역사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렇죠. 여당을 해보면서. 나라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그때 한나라당이 야당 되고 나서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집회를 구미에서도 열고, 구미에 이제 공단 다 뜯어간다 전라도 사람들이. 근데 그때 노무현의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나도 혹시 야당 할 때에 저렇게 막 여당을 공격하지는 않았나. 그 얘기를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 흐름들을 지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강연 때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노무현 대통령이 재밌는 게 93년에
글을 민주당 개조론이라고 하는 글을 그 잡지에 기고를 해요. 민주당 개조론. 그때 93년이면 어떤 때냐라면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YS가 대통령 되고 네. DJ는 영국 유학 떠나고 이기택 체제의 민주당입니다. 이제 DJ도 없고 이제 네.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앞에 뭘 얘기를 하냐면 단기적 전망, 장기적 전망 이렇게 써요. 단기적 전망.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민주당은 그냥 잘해도 그냥 제1야당은 하는 뭐 못 안 돼도 제1야당은 하는 네. 그런 정도의 아니라 대통령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제1야당 하면서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되지 하는 생각. 제1야당 국회의원 한국 최고의 땡보죠. 네.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자꾸 이 사람인 건다. 그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냥 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나오는 실수니까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디스맨. 그런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러 옵니다. 역사의 존재. 부시 얘기 잠깐 할까요? 맞아 하시던 얘기를. 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네.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금방 말씀하시길.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는 친해요. 친했어요. 인간적으로 친해요. 그렇다고 골프장에서 카트차를 몰아주진 않았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시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봉하마을에 있을 때 네. 대통령이 어제 기사가 났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한 거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깔깔깔 웃으면서 네. 그래야 부시지라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잘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부시가 이제 그런 네. 정도의 그 성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네오콘 막 얘네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그렇지 어쩌면은 부시 행정부에서 부시 대통령 한 중도 정도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 이해하는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나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것이지. 네. 그 중에도 강경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고 한데 이거를 조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서 그러니까 강경파들과 한 통으로 그렇죠. 이렇게 엮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대통령이 아니 CIA에서 그래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무시를 하겠냐.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은 아니고 이 얘기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랬던 측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 얘기 왔어요? 부시와의 이런. 근데 그 그렇죠. 얘기를 들으니까 노무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실 자기하고 당적이 다르거나 진영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일부 네티즌들이나 이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추앙한다는 사람들 일부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사고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쟤는 그냥 미쳤기 때문에 혹은 나쁜 놈이라서 네. 악랄해서 저런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진영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자꾸 당하다가 이제 그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복수심.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네. 그게 서로 이제 진영 논리로 자꾸 쌓여버리니까 그죠. 감정이 노무현 대통령과 상관없이 싸우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네. 그냥 그런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쟤도 욕하는데 나도 욕해야지 그냥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서는 좀 곤란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양쪽 다 이제 어쨌든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한 번씩 사회면에 이상한 뉴스들 나오잖아요. 한 번은 더불어민주당, 한 번은 자유한국당. 네. 이제는 더는 뭐 쟤네들은 이런 나쁜 놈 정당, 우리는 깨끗한 이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인 걸 무기로 삼지 말라고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거든. 네. 내 허물도 있는데 남 허물 가지고 넌 나쁘다라고 하는 수준은 그렇죠. 넘어서야 된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넘어서야 된다. 본인이 도덕성에 유념을 했던 거는 도덕주의자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에게 까다로운 도덕성을 요구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나쁜 사람들은 네. 원래 저러니까 하고 놔둬버리고 그렇죠. 이제 조금 자기가 깨끗한 척하면은 깨끗하다더니 막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아니 늘 잘해주던 사람이 한번 좀 이상하게 하면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성질 못됐더라 이러고 그죠? 평소에 못됐던 사람이 한번 잘해주면 알고 봤더니 참 좋더라 이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이제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더하고 네.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 상대방을 막 공격을 해서 그걸로 이득을 보려고 하지는 말자. 라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사상의 정수를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편집을 해요? 그냥 실으면 됩니다. 알아서 다 할 겁니다. 뉴스민에서. 그냥 그대로 떠서 실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한창 교류하고 또 대화하시던 과정에서 이제 잠시 헤어지게 되었는데 못다한 얘기. 이 양반 있었으면은 이 얘기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럼 나중에 또 하시게 되겠지만 예. 미리 한번 그 얘기 풀어보신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무슨 뭐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 기약을 하지 않겠다. 어쨌든 그런 저는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 이런 이미지는 없어요. 이미지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장난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 같이 살자더니 그렇게 가버리면 어쩝니까? 이제 얘기는 꼭 하고 싶고. 네네. 그건 정말로 항변할 수 있는 얘기죠, 제가.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같이 살자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토론에 관한 이 양반하고 요거 토론 계속하면 재밌었을 텐데 이런 거 없으세요? 그건 토론하기 싫어요. 토론해갖고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이제 정말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네. 대통령님 하시고자 했던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계속 드리죠.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책에다 쓰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가에 대한 그러니까 늘 그런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내 생각만 하는 거 아닐까.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나만의 어떤 방식일 텐데 어쨌든 그 돌아가기 전에 같이 있었던 것 때문에 제 생각이 제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를 딴 사람들하고는 잘 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때 하시고 싶어 했고 이런 거 하자라고 하셨던 거는 정말로 계속 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일 텐데 왜 그런 얘기를 나 같은 사람한테만 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네. 좀 노무현 대통령이랑 그때 봉화사저에서 이야기 나누셨던 그 얘기가 담겨 있는 책을 또 출판하셨잖아요. 그 책 내용과 관련해서 이 제목이 어떻게 되죠? 노무현의 길. 노무현의 길. 네. 그 책이 원래 이제 분량이 한 2배 정도 되는 책으로 나왔는데 네. 준비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반으로 줄였어요. 1부, 2부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왜 책 글 손대냐 해서 막 그래도 제가 줄인 게 그렇게 되나서 양껏 담지는 못했는데 네. 양껏 담지는 못했고 또 계속해서 또 뭐 해야 될 일들이고 지금도 뭐 여러 종류로 책들을 쓰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왜 하필 나였을까? 뭐 윤태영 선배나 양정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 작업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뽑았을까? 좀 더 이제 학식이 높고 막 이렇게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들. 아니 대통령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 필요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썼던 것인데 네. 지금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하면은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또 그리고 좀 권위 있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아쉽죠. 네. 그 역할을 제가 떠맡았는데 아까 노무현의 길 얘기하셨지만은 그 책을 내니까 책이 안 팔려요. 이건 제가 그때 이제 배운 거거든. 책 내용이 어떻고 이거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좀 유명해질 필요도 있겠다. 사람들한테 좀 더 신뢰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러한 게 없으면은 그 네 생각이 네.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러한 아쉬움들이 좀 있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이 저는 빛을 못 볼지 몰라도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쨌든 제 글도 참조를 할 테고 네. 가장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남긴 뭐 글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중요한 사료처럼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고 저 이외에 적응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아무개 글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거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더라. 네. 라고 이제 뭐 책으로는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대중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 뜻을 생각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서에서 남겼던 것은 지금 묘역 정도도 화려한 거거든요. 대통령 정말로 소박하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 그 약간 대통령을 지냈던 분 묘역이 그렇게까지 초라하면은 또 우리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에이 뭐 하려고 이런 걸 해 이런 그 핀잔을 주실 정도의 그렇게 묘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과거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내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소비한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소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만 소비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 진영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죠.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답답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쓰시고 싶어 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변명.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반정치적인 그런 발상이라든지 포퓰리즘적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다른 정치인을 치려고 했던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 정치인의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다 매도되어 버리니까 더 좋은 정치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보고 정치 왜 하느냐는데 그거 못하지. 내가 그 흐름들하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는 그게 나보고 그게 봉사라고 한다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에 주변에 있는 그나마 좋은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들은 조금의 결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잖아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일을 시키는 것이지.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서서 그건 될 일이 아니거든. 약간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장 노릇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굳은 일을 하는 정치인들도 조금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네. 존중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죠. 일 못하면 욕도 하고. 그런데 일 잘하려고 하면 그래도 잘한다고 좀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보통 그 복싱의 비유를 많이 해요. 정치라고 하는 건 어쨌든 날 것 그대로 정치는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게 정치다. 그런데 이 정치를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맨날 저놈들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런데 싸우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라고 하는 걸로는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우아한 복싱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개싸움을 하듯이 막 뜯고 싸우느냐. 이 차이를 놓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줘야 되지. 둘 다 똑같이 싸우는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너무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이래서 질문에 답이 안 됐네. 애도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 마음은 뭐 늘 봉화마을 가면은 뭐 섭섭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도 있고 한데 아마 그 유선배나 이런 쪽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하는 이런 쪽에다 힘을 쏟지 말자. 우리가 솔직히 이제 이런 표현은 좀 불필요하면 빼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별로 기억 안 하잖아요. 태어나신 날 좋아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하고 같이 살았던 노무현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즐겁게 그분이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즐겁게 소비를 하는 옛날 노무현 이랬대 하고 막 같이 농담도 좀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날쯤 되면 조금 좀 경건하게 보내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10주기가 갖는 어떠한 여유와 그리고 이제 깊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좀 짧게 청취자분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기일에 봉화마을을 보통 안 가고 스승의 날에 갑니다. 스승의 날 좀 밝은 꽃을 사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밝은 꽃을 우중충한 꽃이 아니라 밝은 꽃 갖다 놓고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뭐
요즘에 슬픈 사람들에게 추모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잔인한 이야기고요.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노무현은 청년 노무현의 용맹함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아주 그 원숙의 경지에 오른 그러한 시민의 어떤 노무현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배울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좋은 부분들을 계속 배우고 더 나은 노무현들을 또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돌아가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제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노무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조금 다른 노무현을 만나기 위해서 이송평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노무현 만나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예, 계속해서 이 작업, 역사로서의 노무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노무현을 기리거나 기억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색깔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천용길 편집장님 또 이창원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이송평 박사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더 간절히 뵙게 됐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